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흥미로운 외신 소식 전달해 주시고 계신 이진우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새롭고 재밌는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블랙 먼데이가 될까 봐 마음 졸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미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빠른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 오히려 이번 사태로 금리 인상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우리 증시는 결국 상승 전환에서 마쳤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도 인플레이션 완화를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달 7일부터 4거래일 동안 27원 넘게 올랐었던 환율은 하루 만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지난 1월 9일 이후 최대 낙폭인 22원 40전 하루 만에 내리면서 1저점 부근인 1301원 80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장은 대체로 파란색이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정오쯤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0.67% 올려서 241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폭이 훨씬 컸습니다. 2% 넘게 내리면서 77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힘을 내주면서 동시호가 구간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린 788.89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유가증권시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180억 그리고 기관이 3천억 넘게 담으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욱 붙었습니다. 다만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개인 투자자들이 3천억 넘게 던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1,500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6거래일 만에 물량을 팔았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썸머타임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개장해 오전 5시에 폐장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관련 이슈들로 인해 뉴욕 증시는 장중 계속된 변동성을 보이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디지털 자산과 상업 부동산 등에 집중해온 시그니처 은행마저 파산하며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상승하기 때문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장중 30% 넘게 치솟기도 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은행주들은 장 초반부터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아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만 개장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빠르게 예금 보호 조치를 발표하자 안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면서 채권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위에서 움직이던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60bp 떨어지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인 3.91%까지 밀렸고 4%를 넘어섰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41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전반이 흔들리면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까지 부상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전장의 0%에서 41%까지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 또한 대혼돈 속에서 하락했는데요.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보다 2.45% 내린 배럴당 74.8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달 2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유가가 내린 것은 이례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주요 빅테크주들의 상승으로 나스닥 지수는 0.45% 올랐고 다우산업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0.28% 그리고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월 14일 화요일 화이트데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사탕처럼 좀 달달한 소식을 가져오겠다고 예고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CBDC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좀 달달한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도 안타깝게 부정적인 소식이어가지고 굉장히 냉소적이신 것 네,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CBDC를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네. 오늘도 조금 부정적인, 뭐 엄청난 부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현실적인 소식을 준비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인 만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CBDC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90% 이상의 은행들이 CBDC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이제 완전한 통제를 갖기 위해 CBDC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CBDC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왜 CBDC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 예고를 해주셨지만은 좀 밝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보통 CBDC 지난주 계속해서 저희가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서는 네. 탈중앙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CBDC는 사실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된 중앙화된 이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CBDC 약자 그대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예요. 중앙은행 암호화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직역하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주셨는데 종류가 일단은 한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면서요? 네, 저도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뭐 홀세일 CBDC랑 리테일 CBDC가 있다고 해요. 뭐 네. 홀세일 CBDC 같은 경우는 몇몇 선택된 자들만은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기관들이 쓸 수 있고 그리고 리테일 CBDC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을 위한 CBDC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2가지 CBDC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CBDC고 하나는 뭐 힘없는 뭐 그 앵커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힘없는 네, 리테일 CBDC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좀 2가지 중에 뭐 어떤 한쪽에 집중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네, 당연히 저희 얘기를 해야 되겠죠. CBDC, 리테일 CBDC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많고 예를 들어 뭐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뭐 언제 뭐 시간을 또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통제 가능할 때 네.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될지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CBDC와 기존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네. 이제 뭐 CBDC는 정부가 우리의 돈을 통제할 수 있고 암호화폐는 우리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얼마나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소비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저의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자산을 어디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자유의 뭐 진짜 정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은 경제적 자유라고도 하지만요. 그래서 몇백억의 이제 CBDC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산을 쓸 수 없으면은 통제를 받게 되면은 그 자산은 온전히 뭐 자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얘기를 이제 코리니부터 시작해서 네. 한 초등학교까지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이유가 그 어떤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쓰면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부와 떨어지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위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는 사실 정부가 저희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잘 규제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 가지 이제 정부가 이제 금리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에 더 무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런 CBDC 시스템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 욕구를 줄일 수 있고 아무래도 소비를 하는 그 제한을 많이 두게 되면 사람들이 뭐 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시부터 2시까지만 소비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럴 경우 진짜 뭐 정부의 완전한 통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CBDC 또는 이제 비슷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CBDC 개발을 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리테일 CBDC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를 위해 개발되고 홀세일 CBDC는 편리함과 비용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커미션이라든지 뭐 수수료 등을 아낄 수가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리테일 CBDC를 만들기 위해 개발 중인데요. 그 큰 이유는 이제 현재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CBDC를 개발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소비에 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약간 저는 좀
공산주의적 마인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경제에 대한 통제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금융 시스템이 아직 좀 불안정하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통제를 가져야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가 이제 부채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채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또 CBDC가 한몫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정부들은 갚을 수 없는 이제 부채를 갖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자꾸 이제 올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채가 그 전에 부채가 1억이라 그러면은 30년 뒤에는 뭐 그 1억이 또 1억의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약간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를 낳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국의 화폐의 믿음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국에 대한 화폐가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타국의 화폐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예를 들어 원화가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저희 대부분 자산들을 이제 달러로 이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과 또 미국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라면은 미국에 의해 또 미국 경제에 의해 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CBDC를 발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전히 조금 핑계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시즌 이후에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금리 인상이 키워드만 들어가도 시장이 막 들썩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우선은 정부에서 좀 표면적으로 이제 되는 이유는 그런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좀 적극적인 부분은 중국이랑 미국 쪽이라고 아무래도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은 이미 뭐 CBDC를 2021년쯤에 이제 그 발행을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중국만큼 통제를 원하는 나라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사실 좀 대명사처럼 느껴지죠. 네,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는 것과 그런 규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또 홍콩은 반대적으로 네. 암호화폐를 오히려 더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를 도입을 해서 홍콩과 약간 좀 반대되는 성향을 이제 이것도 뭐 약간 정치적인 뭐 그러게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설명도 달러를 예로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좀 표준 통화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이 이제 개발 엄청난 경제 대국은 이제 다른 목적으로 위해 이제 CBDC를 뭐 발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ESG 이슈 같은 경우 네. 그런 거를 더 쉽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겠죠. 뭐 똑같이 뭐 경제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뭐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작은 나라들보다 네. 조금 더 천천히 개발을 하고 또 완벽한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좀 많이 이제 확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그래도 좀 이리저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뭐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비하면 미온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테스트는 했지만 아직 그 CBDC를 뭐 이제 도입한다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네,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고 일단은 인프라는 이제 갖추려고 여러 기업들과 컨택하면서 인프라는 갖추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관심은 있지만 막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얘기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은 지금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풀 설명 도와주세요. 네, 사실 뭐 개발은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다가 그냥 그 중앙화된 시스템 장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다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나라가 CBDC를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이제 같은 유사한 성질을 내는 뭐 신테릭 CBDC라고 그래갖고 뭐 직역하면 인조의 CBDC 그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제가 그 1달러를 패깅하는 그 코인 하나당 1달러를 이제 담보로 잡고 있고 그 1달러로 디지털 세계에서 쓰이는 이 코인인데 이 USDC를 아예 그냥 디지털 그 CBDC 역할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정부의 부채를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의 부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BDC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한테는 뭐 쓸 돈이 많아지니까 투자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정부한테도 이익이니까 CBDC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에 FTX 몰락하고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무너지고 네.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제가 말한 USDC도 실리콘뱅크 이제가 파산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 USDC 컴퍼니가 서클이라는 컴퍼니가 거기에 이제 담보를 많이 맡겨놨어요. 예금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못 받는 상황이 됐다가 다시 받는 상황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산했다가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또 USDC의 가격도 한 6% 떨어지고 원래 1달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토큰인데 6%까지도 떨어지고 그런 지금은 다시 원상복구된 상황입니다. 아마 그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이 그 USDC 쪽인 것 같은데 네. 뭐 일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1대1로 패깅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은 그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감시하기가 어렵다 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보도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주말 사이에 제일 큰 이슈가 바로 그 실리콘밸리 뱅크였는데 그 전에 사실 실버게이트가 맞아요. 먼저 맞습니다. 터졌었잖아요. 이쪽이 조금 더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라면서요? 네, 실버게이트는 사실 뭐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뭐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또 기관들을 위한 은행인데요. 예를 들어 그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관들이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거나 빌려야 되거나 그럴 때 이제 24시간 서비스를 해요. 이 은행도. 그래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되게 잘 갖춘 은행이고 그 돈을 빌려서 이제 기관들이 쉽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은행이었던 거죠. 사실 저희가 그 은행 최근에 영업시간을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9시부터 6시로 늘리자 하는 것도 네. 좀 말이 많았었는데 네.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암호화폐를 위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은행이었던 실버게이트가 자발적 청산의 한 부분도 좀 불안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이제 뭐 해커들이 이제 뭐 해킹을 할 수 없다. 또 빠르게 이제 국가 간의 송금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거래 처리 속도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사실 그런 장점들은 다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들이 더 많은데 그래도 뭐 많은 그 뉴욕 뭐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 CBDC를 메이저 은행과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보스턴 중앙 은행 또한 MIT에 이제 암호화폐를 잘 만드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랑 같이 이제 CBDC 그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걸 런칭을 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미 CBDC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전 백악관 보좌관이 앞으로 미 행정부는 CBDC를 좀 더 이제 밀어주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또 재무부에서는 CBDC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와 공익에 대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으며 이제 뭐 리테일 CBDC와 홀세일 CBDC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들어갈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앞서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통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자기 프로그램화 될 수 있어 갖고 사실 뭐 처음에는 큰 규제를 안 할 것입니다. 점차 조금씩 하면서 네. 나중에는 예를 들어 이란에는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그 뱅크 어카운트를 그러니까 그 자기 은행을 계좌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있는데요. 그건 진짜, 되게 엄청난 통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그거는 또 CBDC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런 정도면은 만약에 CBDC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규제가 있을지 그거는 좀 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CBDC 많은 정부들이 CBDC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어필하고 있는데 뭐 항상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고 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캐시랑 스테이블 코인을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디지털 파운드를 이제 10,000파운드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뭐 계획도 있고 네. 또 위기 때 이런 뱅크런 때 뭐 자산을 동결함에 따라 이제 실버 게이트나 뭐 이런 뱅크런 사태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계획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로 센트럴 뱅크 그들의 CBDC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제 프로그램화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의 이제 뭐 구체적인 리포트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상반되는 점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곧 전쟁이 이제 뭐 언젠간 마감이 되잖아요. 네. 갖고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블랙락이라는 이제 되게 큰 자산 운용사랑 같이 서로 이제 협력해가지고 다시 리빌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협약을 했다고 해요. 저 전후를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빌딩하면서 이제 CBDC로 시스템화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ESG 이제 규제들도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CBDC를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네. 조금 미지수일 수 있겠네요. ESG와 연결해서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화폐를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제반되는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환경 ESG 그 문제는요. 사실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많고요. 저도 오늘 ESG를 할까 사실 생각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ESG 것도 이제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성장을 방해하는 약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는 지경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에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자분들 또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 중국에서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중국이 워낙 그 강제적인 나라라 네. 네, 뭐 22년 1월에 런칭이 됐었는데 디지털 유안을 이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CBDC가 과연 이제 그 장점만 있을까에 네.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있고요. 뭐 CBDC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아프리카에서 뭐 이미 비슷한 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이지리아에서 나이라일 거입니다. 그 이 화폐, 나이라. 네, 네. 화폐가 나이라인데 그 디지털 이제 그 화폐로 이제 이 나이라라고 하는 건데 이 나이라를 런칭을 하고 또 런칭을 했지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구글 검색창에 CBDC에 대한 검색이 지난년에 12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12월 달에 네. 그 현금 인출을 45달러로 제한을 했어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45달러만 네. 하루의 기준인가요? 하루의 기준이. 네, 그러면 구체적 50달러짜리 사고 싶으면 어떡해요? 뭐 카드로 사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일단 현금 인출이 45달러로 이제 제한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걸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이라를 쓰기 위한 좀 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통제적이네요. 네,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그래갖고 그 45달러로 이렇게 제한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을 사람들이 좀 찾아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른 방법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아. 네,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나이지리아 쪽만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되게 굉장한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4,000불 정도 되는데 네. 뭐 마지막으로 체크는 안 해봤지만 뭐 최근에 뭐 2만 불에서 25,000불 네.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 나라에서만 가격이 조금 다를 수가 네, 있는 건가요? 네.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 생각하세요? 2배? 두 배까지는 안 되고요. 2배까지는 네, 아니고요? 네, 한 38,000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격차가 꽤 네, 나네요. 엄청나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갖고 1.5배 수준까지는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자. 그만큼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죠. 네.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인들의 0.05% 정도의 나이지리아들만 이제 첫 해에 이 나이라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뭐 0.6. 오히려 이렇게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게 반감이 사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증가하였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 2월달 데이터에서도 이 나이라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오히려 CBDC에 대한 이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 나이라를 미국 기업과 콜라보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의 반감을 사 최근에 나이지리아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좀 제 생각에 한 1, 2주 전에 대법원에서 이 나이라를 개조를 시도를 하지 말고 12월까지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
적어도 이번 연도 12월까지는 현금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나이지리아 대법원조차 이제 국민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지요. 좀 제가 사실 나이지리아에서 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사례를 봐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도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쩔 네. 수 없이 시민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서 좀 앞으로 CBDC 발행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맞습니다. 충분히 이게 좋은 사례가 되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국가에서는 또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뜻을 관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CBDC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기존 통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아니면은 뭐 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빔입니다. 예를 네. 들어 뭐 아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 전쟁 후 뭐 재건설에 의한 자금으로 이제 CBDC를 도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실버게이트, 또 뭐 실리콘밸리 뱅크 등 이제 국가 간에 긴급 구제를 해준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이때 도와주면서 예를 들어 뭐 현금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CBDC로 대신 발행을 하여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만큼 CBDC의 쓰임새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이제 자율적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말려 죽인다고 하죠. 서서히 이제 네. 말려 죽이면서 이제 그 대신 이제 그럼 너네 너무 힘들지. 그러면 내가 돈 좀 어느 정도 줄게 하면서 CBDC를 이제 뭐 클릭 해가지고 CBDC를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기초 수급으로 나눠줍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좀 디스토피아적이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뭔지 이제서야 좀 확 와닿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오징어가 아니지만은 네. 좀 서서히 말리면서 그런 정부에서 자금을 풀 때 CBDC를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게 하겠다라는 걸로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기존 화폐가 진짜 뭐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화폐를 이제 원하지 않습니까? 그 네. 다른 나라 화폐를 예를 들어 달러를. 음.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예를 들어 CBDC를 정부로부터 받으면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CBDC가 이제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초 수급으로 받았으니까 뭐 너네 밥 먹을 때만 써라. 그럼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 요즘 그 저소득층 아이들 뭐 그 카드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럭셔리 같은 뭐 이제 물품들, 뭐 가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뭔가 약간 신발 물품들, 어떤- 뭐 예를 들어 신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사는 거는 제한될 수 있고 먹을 것만 또는 뭐 가장 한가한 시간인 뭐 예를 들어 2시부터 4시까지만 4시 정도만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 수 있겠네요. 지금 뭐 제가 지금 떠오른 방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트 외 의무 휴무제를 시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뭐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네, CBDC 그것도 이런 가능한- 식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면야 당연히 정부의 통제가 쉽고 통제가 쉽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기관에 힘이 생기게 되면은 점점점 양극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엄청난 규제를 받고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스템화를 이제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DC 그 시스템 자체가.
앞서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일합에서 뭐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네. 대표적인 예로. 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또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음. 정치적으로도 네. 뭐 되게 뭐 사람들이 뭉치게 힘들게 만들다든지, 예를 들어 뭐 금융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다운시켜 버린다든지, 뭐 그런 사람과 이제 송금을 그때 좀 덜 하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거를 뭐 꾸미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통제는. 그렇죠. 저희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대화를 나눠도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소비는 또 생활과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CBDC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정부들에서 원하는 대로 이 CBDC 발행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통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당분간 상용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암호화폐, 그중에서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화이트데이라고 좀 사탕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소식을 얘기를 드렸었지만은 오늘도 역시나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을 저희가 알 건 알아야 되고 또 좀 잘 생소한 개념이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인해서 더욱더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현재 시간 9시 11분 막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는 동시호가 구간에서부터 하락 출발해서 현재도 파란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1.4% 넘게 내리면서 2376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빠지면서 781선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수가 우선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 상황이고요.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1,400억 가까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00억,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730억 가까이 매도 우위 포지션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1,500억 가까이 순매수 중인데 외국인이 1,200억 넘게 좀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360억 정도. 만약에 기관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로 마치게 된다면 1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포지션을 지켜가게 됩니다. 환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추가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1원 가까이 올리면서 현재 1,302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의 움직임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수가 좀 강하게 빠지면서 모든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내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증권, 금융업, 보험 쪽 섹터네요. 미국에서 우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좀 기자회견에서 조치에 대한 발표를 했지만은 우리 시장에서 이쪽 섹터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권 섹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자면은 메리츠 증권 4%대, 미래에셋 증권 3%, 키움증권도 2% 정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업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장에서 3.8%가 넘게 내리면서 41,000원, 41,000원 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오늘장 3%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업종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생명이 3.4%, DB손해보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률 높은 업종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섬유회복 섹터가 2.8%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더네이처 홀딩스, 형지 INC가 4%대, 크리스 FNC도 3%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도 2%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섹터에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4%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흐름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자면요. 제놀루션 이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꿀벌 에이즈 치료제의 임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장 VI까지 발동되면서 장 초반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 외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었는데요. SK네트워크스와 함께 어제장에서 좀 주가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보통주,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SK네트워크스가 기존에 인수했었던 국내 최대 민간 급속 충전기 운영업체인 SS차저가 SK일렉링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좀 이 전기차 충전 관련 쪽에 집중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SK 계열사 내에서 8개 회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다 통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주주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네트워크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 현재 19% 이상, 그리고 제놀루션은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4%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퍼스텍이 10%, 진매트릭스와 브리지텍도 강하게 두 자릿수 급등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엘컴텍 마찬가지로 12% 급등 나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시자면요. 에코프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도 8% 정도 추가로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39만 원 선을 뚫어낸 상황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그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6%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6,390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숭이 장 진단키트 관련 수출 허가 받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뭐 작년 한 가을쯤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붙기만 해도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종목이 계속해서 관련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SPG가 4%대, 유일로보틱스 마찬가지로 4%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양그린파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 어제 신규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죠. 우선은 공모가 10,000원에서 출발해서 어제 시초가 19,000원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16,000원 선에서 마감 지으면서 14%가량 상승으로 마쳤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4% 정도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6,8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다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전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이 좋아지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흐름 잠깐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7만 9천원 선 주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모두 대부분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는 2.6% 정도 내리면서 82,1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 정도 내리면서
70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1%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마찬가지로 파란불인데 현대차의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1.7% 내리면서 17만 3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는 0.7% 정도 빠지면서 7만 8,200원 선 현재 자리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좀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에코프로 BM이 3% 가까이 그리고 에코프로는 10% 넘게 지금 상승률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주가 40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CBDC 관련된 얘기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저희 아침 8시 30분에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장에서도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